지금 이 순간 복잡했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그의 삶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했죠.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건만 남은 건 허무함 뿐인 듯 했습니다. 도대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왜 세상은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할까?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빈자리는 그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철학자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10. 웃픈 일상, 그래도 견딜만 했던 날들.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도 눈 뜨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젊을 땐 침대에서 뿅 하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옆에서 자던 영감은 코까지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는데 괜히 심술이 나서 옆구리를 콕 찔렀더니 소리만 내고 도로 자는 거 있죠. 하여튼 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분명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주름은 또 한 줄 늘어난 것 같고 푸석한 피부는 마치 가뭄이라도 든 논바닥 같아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봐도 이미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은 지워지질 않네요. 하긴 탈자주름의 깊이만큼 내 인생에 굴곡이 담겨 있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헛된 욕망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쇼펜하우어 할아버지가 그랬다죠.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고통은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딱 제 얘기더라고요. 젊음과 아름다움을 향한 이놈의 욕심이 오늘도 저를 거울 앞에서 한숨 쉬게 만듭니다. 영감탱이가 겨우 일어나면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예전엔 밥상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제가 아침에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영감이 시큰둥하게 먹으면 아니, 내가 이걸 만들려고 아침부터 허리 아픈데 설쳤나 싶어서 괜히 서운하고요. 영감은 또 영감대로 제가 주는 반찬은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기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후루룩 먹어요. 제가 여보, 그거 몸에 좋은 거야. 좀 먹어봐 하면 알아서 먹을 테니 잔소리 말라는 식이죠.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삐딱선을 타는 요즘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하던데 때론 가장 가까운 적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옆에 있어도 외롭고 같이 밥을 먹어도 딴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는 거죠. 점심때가 되면 친구들과 동네 경로당에 모여 앉습니다. 어휴, 그런데 모이면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누구는 무릎 수술을 했네. 누구는 혈압약을 새로 받았네. 누구는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네. 매일 듣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제 친구 순자 할머니는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는데 의사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아주 울상이 돼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들 듣고 보니 제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놈의 걱정 보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이놈의 걱정거리뿐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웃픈 일상 속에서 문득 이게 다 뭔가 싶을 때 없으셨나요? 그래도 오후엔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 드라마는 어찌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요. 그런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다들 왜 그렇게 돈도 많고 젊고 멋지고 잘생긴 연인과 사랑에 빠지는지. 저도 한때는 저랬겠지 싶다가도 제 젊은 시절은 드라마처럼 멋지지도 달콤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살짝 씁쓸해지기도 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괜히 옛날 생각에 잠겨 눈물을 훔치기도 하죠. 드라마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사랑도 했고 아픔도 겪었는데 말이죠. 지금 와서 보니 다 부질없는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 할아버지는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드라마 속 환상적인 삶을 부러워하는 저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감밥 차려주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낮잠 자고 드라마 보고 하루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흘러가는 거죠. 젊었을 적에는 분명 더 큰 꿈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저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평온함마저도 가끔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자식 놈들이 보내준 메신저 앱을 보려는데 비밀번호가 또 기억이 안 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는 익숙할 법도 한데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버럭 화가 납니다.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야? 나 같은 노인네는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겨우 로그인해서 손주들 사진이라도 보면 흐뭇하긴 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다가 문득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축 처진 볼살. 저 얼굴이 과연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 때가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지만 가끔은 섬뜩할 정도로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 상가에 다녀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랑 같이 경로당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인데 차가운 영정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눕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철렁했어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며칠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지가 우편함에 도착했는데 담당 의사가 정기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았더군요.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도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죽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 한편이 쎄하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사소한 불안감들이 삶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소한 불평과 고통 속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물결에 몸을 맡긴 채 말이죠. 이게 바로 인생인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소제목. 작은 균열, 무심한 말 한마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어요. 늦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인데, 어쩌면 이리도 몸은 습관처럼 일찍 깨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아침은 꼭 먹여서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터라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죠. 큰애가 미역국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생일날마다 끓여주던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할까 싶어서 새벽부터 낑낑대며 정성껏 끓였어요. 따뜻한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을 올리고 아이들을 깨웠죠. 아들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뜨는가 싶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아, 엄마, 이거 좀 짜네 하는 거예요. 옆에서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며 투덜거렸고요. 사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꽤 큰 돌멩이처럼 쿵 하고 박혔어요. 짜다는 그 말보다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죠. 정말이지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가족에게 이토록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쓰디쓴 깨달음이 조용히 밀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내 시간, 내 꿈, 내 행복 같은 건 잠시 미뤄두고 아이들만 바라봤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고, 피곤한 몸도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열나서 보채는 아이 머리에 물수건 올리고 밤새 간호할 때도 온통 아이 걱정뿐이었지. 내가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이며 학원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고요. 그게 다 저의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희생이 당연했고 저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도 잘하고 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죠. 이제는 저한테 기댈 필요도 없고 제가 필요한 순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통화라도 할라치면 바쁘다며 얼른 끊기 일쑤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큰맘 먹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마치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그저 배경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듣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 푸석해진 피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눈빛,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과 함께 거울 속의 낯선 제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젊었을 적 저는 꿈도 많고 웃음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고 세계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제 이름을 건 작은 카페도 열어보고 싶었죠. 그때의 반짝이던 눈빛은 어디로 사라지고 고된 세월의 흔적만 가득한 얼굴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만났던 동창 모임도 생각났어요. 어릴 적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사업을 일구어낸 친구. 평생 열정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친구. 늦게나마 못다 이룬 꿈을 찾아 유학길에
옳은 친구 다들 자기만의 빛깔로 반짝이는 것 같았죠. 그 친구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오직 가족만을 위한 시간 속에서 저 자신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들과 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제 삶은 온통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까? 나는 언제쯤 내 이름 석자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타인의 행복을 보며 문득 깨달은 내 삶의 빈 공간이 메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빈 껍데기 같다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무력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문득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소제목. 사랑으로 지탱했던 치열한 젊은 날. 본문. 가끔 옛날 생각에 잠기면 아득하게 먼 옛날 이야기 같다가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 하나둘 늘어난 주름을 볼 때마다 참,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싶으면서도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이 다름 아닌 제 삶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시절의 저를 돌아보면 그땐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쉼 없이 그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삶인 줄 알았죠. 그때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렴풋이 품었던 저만의 꿈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니 그런 사치는 생각할 겨를도 없더군요. 잠시 접어둔 꿈의 조각들이 가끔 아쉬움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아이들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이 작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만큼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싶어 모든 걸 바칠 각오가 저절로 생겼어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할 때면 집에서 저라도 든든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서 일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벌이거나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거나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거나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 한 푼 한 푼이 아이들 학비가 되고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된다는 생각에 고된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꽉 차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제게 가장 강력한 힘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죠. 돌아보면 참 치열했어요. 뼈마디 굵어진 손,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스스로 대견하고 짠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 학비 대고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혀도 맛있는 거라도 먹이고 남들만큼은 공부시키는데 정신없이 보냈죠. 그때는 나라는 사람은 잠시 뒤로 밀어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이고 아내인 제가 온전히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남편 내조는 또 어떻고요? 어깨가 무거운 가장으로서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만큼은 그 고단함을 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죠.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가족들이 제 밥상 앞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 같았어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사랑이었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그때의 저에겐 그 모든 희생이 후회보다는 가슴 먹먹한 따뜻한 애틋함으로 기억돼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쳤다고 스스로에게 당당히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멈춰서 보니 제 곁엔 아무도 없더군요. 깊은 우물 속으로. 여보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던지는 말은 메아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외로운 독백이 됩니다. 불 꺼진 거실,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아 가만히 벽을 보고 있자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습니다. 다들 제 나이가 되면 이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만 유난히 외로움을 타는 걸까요? 사실 괜찮은 척 참는 것도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랬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다들 제각기 자기들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바빴어요. 손주 녀석 재롱도 잠깐이었고 아들 부부는 회사 일이며 애들 교육 얘기뿐이고 딸애는 친구들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나 끄덕이며 웃는 신용만 했어요. 무슨 말을 꺼내봐도 아, 네, 그러세요 하는 식의 대답만 돌아올 뿐 아무도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곁에 있어도 그저 배경처럼 느껴지는 그 소외감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북적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기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늦게 모두 돌아가고 텅 빈 집으로 들어설 때 그 차가운 공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쨍한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을 들 힘도 밥 한 술 뜰 용기도 나지 않더군요. 결국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켜켜이 쌓아온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온 사람 같았어요. 그때였을까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만 차가운 밥그릇 안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걸까요? 이 모든 세월이 결국 저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기 위함이었을까요? 문득 예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가 떠올랐어요. 가장 고독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면한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볼품없고 이토록 외로운 제 모습은 차마 마주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죠. 거울을 보기도 싫고 제 이름 석자를 소리 내어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가장 아팠던 건 이런 감정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는 뻔한 위로만 돌아올 게 뻔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비칠까 봐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가슴 속에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먹먹함을 삼키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한숨을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웃는 가면을 썼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저 자신도 헷갈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은 더 넓게,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다가
텅 빈 벽에 대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참느라 힘들었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메마른 대화.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게 들립니다. 형님, 누님들, 너무 외로워서 벽 보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형님, 누님들이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 이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저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만 같은 기분, 이 깊은 우물 속에 저 홀로 갇힌 것만 같은 절망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풍경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소제목, 멈춤과 바라봄. 본문, 며칠 밤낮을 뒤척였는지 이제는 날짜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인데 제 방 안은 싸늘하기만 했죠.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말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 같았어요. 이 고통스러운 의식, 이 허무한 존재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이란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에 불과하고 욕망은 끊임없이 고통을 낳는 수레바퀴일 뿐일까? 이런 깊은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눈을 감아봐도 떠봐도 온통 깜깜했어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저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그렇게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고,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쳤죠. 제 진짜 욕망이나 바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거죠. 저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등한시하고 살았다는 걸 이 깊은 심연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가라앉던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도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렇게 고통받을 권리만큼이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닐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 자신만큼은 나를 소중히 여겨줘야 하는 게 아닐까. 평생을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맞춰 살았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낯설고 생경했습니다. 마치 깨어날 수 없는 깊은 꿈 속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를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아주 미세하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묵직한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오랜 슬픔과 후회들을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바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지지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 고요하고 정적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으려는 저의 마지막 의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 떠나는 첫 여행. 제 나이 50 중반을 넘어서면서 삶은 꽤나 익숙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풍경이었습니다.
늘 가던 길, 늘 만나던 사람, 늘 하던 생각들이었죠. 그런 저에게 나 홀로 여행이라는 건 낯선 행성으로 떠나는 일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저 스스로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혹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다간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작은 반항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막연한 로망이었죠. 혼자서 기차를 타고 낯선 시골길을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노을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요.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현실의 무게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엄마 품을 떠나 유치원에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큰 마음을 먹고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아주 먼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 일상과 겹치지 않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낡은 운동화 대신 편안하면서도 발에 착 감기는 새 운동화를 한 켤레 사는 것이었습니다. 쨍한 파란색이 조금은 과감해 보였지만 나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새 신발을 신고 집 안을 몇 번 돌아다녔더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할까요? 뻣뻣하던 운동화 끈을 묶는 손길마저도 왠지 모르게 의젓해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이른 아침 홀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고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고 이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스쳐 지나가는 논밭의 풍경, 나지막한 산봉우리들,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강줄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늘 운전석 옆에 앉아 내비게이션이나 신경 쓰던 제가 이렇게 오롯이 창밖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황홀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싶더군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짝 짠내음이 섞인 공기가 폐 속 가득 들어오니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산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모래사장을 걸어봤습니다. 푹신한 모래 위를 걷는 발걸음마다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발자국이 남는 것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제 삶에도 저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식당에 들어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는 순간마저도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 값진 만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해변길은 그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여행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낯선 곳에서 낯선 경험을 하며 저는 비로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자랑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군요. 흔들리는 마음. 60평생을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남편 뒷바라지에 살림 꾸려가며 정신없이 지냈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내 마음도 텅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찾아보자 하고요. 소소하게 그림 그리는 모임에도 나가보고 배우고 싶었던 문화센터 강의도 등록했어요. 그런데 어째 기쁜 마음보다 자꾸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편한 거 있죠. 남편은 변해가는 저를 보며 영 마뜩찮아했어요. 하루는 제가 그림 모임에서 돌아오니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이 툭 던지더군요.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딴 놈이라도 생겼어.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진짜. 바람났냐는 비아냥 섞인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색연필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감붓을 들던 제 모습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겨우 나를 위해 시작한 작은 즐거움이 남편에게는 딴짓으로 보이는구나 싶어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집에 오면 늘 반짝이던 거실 바닥이 왠지 모르게 뿌옇게 느껴지고 싱크대 위 그릇들은 제때 치워지지 않아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 말처럼 정말 딴 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집에 소홀한 건 아닐까? 평생 해오던 살림을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나?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라고 외쳐도 마음속 깊이 박힌 가족이 우선이라는 관성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는 몇만 원짜리 재료비도 낭비하는 시간도 어쩐지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던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였겠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제게 요즘은 부쩍 바쁘신가 봐요.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말 속에 집안일은 잘하고 다니는 거냐는 걱정과 비난이 섞여 있는 듯 들렸어요. 물론 저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괜히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제가 붓글씨를 배운다고 하니 그 나이에 웬 공부, 손주들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집안 살림이나 잘해라 하고 혀를 차셨고요. 다들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일 텐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용기를 갉아먹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예전처럼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어요.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나 하나 좋자고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 마음마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지킬 용기가 생겼어요.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이전에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던 일상들이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제 삶의 방식이나 취미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서운해하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들의 행동 또한 그들 나름의 욕망과 고통, 그리고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요. 저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그리고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꾹 참거나 비꼬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제 안의 의지와 욕망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더 이상 숨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께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고, 때로는 저를 무시한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좀 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제 오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역시나 걱정스러운 눈빛들이었죠.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해? 돈만 쓰고 남는 것도 없지 않니? 같은 익숙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제 취미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제 삶에 어떤 기쁨과 활력을 주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취미는 저에게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다른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기쁨과 평온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나 돈벌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면의 만족을 위한 것임을요. 제 말 속에서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 달라는 진심이 느껴지기를 바랐습니다. 놀랍게도 제 말에 가족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지한 태도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왜 혼자 속으로 사겼니? 아버지도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예전 같았으면 잔소리 그만해 라며 싸움으로 번졌을 대화가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 취미 활동에 대해 굳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게 되었고, 가끔은 요즘 취미 생활은 잘하고 있니? 하고 먼저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그들의 작은 변화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저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욕망을 절제하고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자 오히려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욱 단단해진 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 불안해하거나 허무함을 느꼈던 지난날과는 달리 제 내면의 평온과 만족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자아를 확립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제 삶의 고통과 기쁨 모두를 담담하게 수용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이더군요. 달라진 풍경. 참 신기하죠. 예전 같으면 얼굴 붉히고 신경 곤두섰을 일들도 이제는 그저 웃으며 넘기게 되니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늘 불만이 많았어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이 투닥거리는 소리에도 짜증이 났고 길을 걷다 어깨라도 스치면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저 구름처럼 내 마음도 좀 가볍고 자유로웠으면 하고 한숨만 쉬었고요. 그런데 이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시장에 가려는데 버스가 15분이나 늦게 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혼잣말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대체 버스 회사는 뭘 하는 거야 하며 속으로 운전기사님까지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죠. 문득 햇볕이 얼마나 따스한지,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느껴지더군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지저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왜 그리 정겹게 들리던지요. 그저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종종 자식들이 제가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에 대해 엄마, 아빠, 또 옛날 얘기 시작이네. 그건 요즘 시대에 안 맞지 하며 툭툭 던지곤 했죠. 그때마다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저 빙긋이 웃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희 세대는 또 너희만의 방식이 있겠지 하면서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감정을 실어 대응하는 대신 그저 나와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잔소리 같던 자식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만의 열정과 생기를 느끼고 저와 다른 시각을 존중하게 되니 가족과의 대화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어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도 딸아이가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더군요. 행복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성공이나 엄청난 재물을 쌓아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정말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저녁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고 그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앉아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 아닐까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빗소리를 듣는 시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뒷산을 천천히 산책하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순간들. 예전에는 그저 흘려보내던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이제는 저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욕망이 줄어들고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찾아온 선물 같아요.
이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한결 편안하고 너그러워 보이더군요. 불필요한 번뇌나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고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저희 삶 전체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행복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인생톡톡 가족 여러분. 길고도 짧았던 지난 여정,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거장의 어깨에 올라 세상의 비극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별을 찾으려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동안 제가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의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수면 위를 항해하며 평온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좌절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과의 비교 속에서 초라함을 느꼈던 순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느꼈던 그 모든 고통과 서운함, 억눌렀던 감정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지혜와 성숙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삶의 어둠을 지나야만 진정한 평온과 만족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도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막막하고 외로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감정을 겪고 있으며 같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꿈을 다시 꾸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좌절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단언컨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그 의지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어떠했든 오늘의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을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은 앞으로 피어날 꽃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의 잣대나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버텨온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라고 다독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도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더섭음을 직시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 더섭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우리의 의지를 확장하며 예술과 명상을 통해 잠시나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지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찾아온 마음의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삶의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큰 지혜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지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발견과 잔잔한 행복을 안겨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